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있죠. 오늘 이제 장중에 발표될 텐데 거의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아침 진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입니다. 풍차 돌리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환이 좀 나온 거죠. 주도주들은 올라갔는데 주도주들이 멈칫했고, 대신 그 안에서 풍차 돌리식으로 다른 종목들을 싹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징이에요. 현 장세가 5월 FOMC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번 FOMC 의사록 공개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A주 MSCI 편입 6월 예정 가능성 높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드문 강세의 5월장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아니라 떠오르십니까? 5월장은 강세장이 아니었거든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5월장은 거의 뭐 90% 이상이 약세장이거나 그냥 그럭저럭 장이었어요. 근데 강세의 5월장은 굉장히 보기 드문 장세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어제 미 연준에서 나온 뉴스들을 좀 발췌해봤는데요. 미 연준에서 이제 5월 FOMC 의사록 공개되는데 얘기 나온 건 6월 금리 인상, 다시 해서 올해 연내 2번의 금리 인상 더 있을 거라는 것에서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큰 논란이 없었고요. 중요했던 건 이제 연준의 자산 축소입니다.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FOMC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떠한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갈지 상당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연준 자산 축소에 대해서 시사하는 거는 거의 확정입니다. 다만 연준 자산 축소를 어떤 식으로 펼쳐갈 거냐, 자산을 연준 자산 이제 재투자했던 부분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중단을 해버리고 축소할 거냐, 뭐 이러한 어떤 방식의 차이인데요. 중요했던 것은 제가 볼 땐 방식의 차이보다는 결국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에 금리를 인상, 다시 말하면 6월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6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금리 인상한 이후에는 결국 연준 자산 축소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 차례 더 올리고 나면. 그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의 흐름들인데, 뭐 시장은 좀 더 올랐어요. 시장은 오른 게 자신감의 표명이다? 뭐 이런 시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의 자신감의 표명보다는 그로 인해서 결국 신흥국들, 개도국들,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의 발생될 긴축 과정에 있어서 발생될 우려들,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기들에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미국을 한번 보면요, 이제 90년대부터 나오는데, 미국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미 연준이죠. 미 연준이 부양을 했던 시점과 긴축했던 시점입니다. 91년도, 2년도에 부양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에 부양했던 시기고요. 2009년도에 부양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갔던 시점은 언제냐? 94년도에 첫 금리를 올리고 2월 달에 그리스펀 시절이었죠. 그리고선 95년도, 6년도까지 기준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부양을 한다. 미국 주식을 대행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쉽죠. 실업률이 고공행진 할 때 부양책의 가능성이 나오면 주식 무조건 적극 투자식이고,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기준금리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을 땐 뭐예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잘 참아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느냐, 그거거든요. 발작 증세들이 한 번씩 나왔었죠. 결국 미국은 2000년도에 기술주 거품이 나왔었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내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하락을 합니다. 기술주 거품,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하락 구간의 어떤 조정들은 전부 다 뭐예요? 눌림목이죠, 미국 증시는. 미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했듯이 미국의 경기 부양이 끝나고 이제 긴축 장세로 가고, 긴축에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슈팅을 주는 거잖아요. 전 지금 미국은 슈팅과 거품을 만드는 증시라고 봐요. 그럼 미국을 따라가는 모든 세계 증시들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봐야죠. 대표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는 게 맞겠는데, 우리나라의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긴축했을 때, 부양했을 때 91년도, 92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그 다음에 2008, 9년도, 이게 부양했던 시기예요. 저게 투자 최적기라고요. 기회는 딱 3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있었다고요. 언제? 바로 IMF 때. 미국이 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상 개도국이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하락을 맞이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질질 났는데, 이 이유는 사실상 미국 긴축 과정에 있어서의 흐름도 있지만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왔었죠. IMF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이 기술주 꺼질 때 우리도 같이 1년간 강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는 건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려스러운, 분명히 200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망각을 한 거라고요. 2007년도부터 계속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할 텐데, 위기가 어디서 나올 텐데, 난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망각을 해버렸다고요. 결국 2008년도에 강한 하락을 맞았죠. 그리고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강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슈팅은 사실상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가 좀 아쉬운 정부인데, 전 2014년도 대통령이 2012년도 14년도 바뀔 때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 하더라도 상승마디는 만들 것이다. 상승 파동은 1, 2, 3년 차 안에 만들 것이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시기예요, 제가. 그러다가 2014년도하고 15년도부터 아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임기 거의 꼭지다라고 했어요. 꼭지가 내려왔고요. 그 바닥에서도 브레이크 걸립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5년을 가야 되는데 5년이 아니라 끝나버렸다고, 전년도에. 탄핵으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다 가정을 해본다면 15년도에 이런 고점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요. 저도. 왜냐? 미국이 기준금리 정상화하는 과정까지는 어쨌든 저쨌든 계속 올라갈 장세였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 정상하면서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 2015년도, 17년도 올해 있고 그러면서 꺾여서 내려와서 다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 저는 큰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이 탄핵이 나오면서 탄핵 과정에 있어서 빠지고 사실 탄핵을 제가 2015년도부터 예상할 수는 없었죠. 고점이 날 때부터. 그리고 전년도 그 상반기까지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갇혀있다가 누르고 이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나서 바닥을 만들면서 가지 않겠냐 이랬는데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가치 투자라든가 어떤 투자 적기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은 곧 그 기준은 미국의 긴축 정상화와 그 다음에 다시 부양책 쓸 때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은 현재 다시 고점으로 올라오는 이 시기는 뭘로 봐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결국 긴축 과정에서의 저는 이것을 곧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뭐 2007년도 같은 그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94년도 같은 그림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분위기를,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꼭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끝자락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긴축 과정으로 인해서 미국 긴축 과정으로 인해서 타격받았던 시기들 늘 그래왔듯이 90년대는 동아시아 쪽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중남미 쪽이 두들겨 맞았고요. 이번에 긴축 과정에 있어서는 누가 두들겨 맞을 거냐. 많겠죠. 뭐 유럽일 수도 있고 남유럽일 수도 있고 또는 중동일 수도 있고 또는 브릭스 국가들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러한 긴축 발작의 가능성이 언제 나오느냐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은 긴축 과정의 정상화 속에서 버블인데 이 버블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했을 거냐예요. 저는 외환보유 예전처럼 외환위기가 오고 이런 건 아니겠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거 증시와 주식하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잖아요. 미국이 겪었던 거 일본이 겪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거든요. 미국이 신용카드 사회를 제일 먼저 열었는데 미국이 신용카드 사회에서 가계 신용의 위기가 한번 왔었고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일본이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왔었어요.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90년대 꺼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서프라임 사태 때 나왔고 사실 미국에서 부동산 사태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 온 게 있죠. 뭐예요? 부동산.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도 신흥국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다고요. 성장하는 국가들은. 우리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겪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80년대 7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가파른 신흥국들은 한 번쯤 다 겪었던 외환위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긴축 과정에 있어서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조정이 있을 텐데 그 조정이 부동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현재 진보라고 할까요? 진보 경제학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정부는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급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워낙 박근혜 정부에서의 실망스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이 경제적인 정책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정책하고는 정말 달라요. 김상조 교수도 그렇고요. 장하성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어떤 경제 성장식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도기가 될 거라고요.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꼭 그런 거 아닌데 기득권이라고 하죠. 소위 있는 사람을 합시다. 자산이 많거나 재벌이거나 부담이 가중될 거예요. 왜냐면 세금, 증세가 나오니까요. 아주 빈곤층이나 하위층은 나을 겁니다. 분명히 하위층이나 빈곤층은 나아집니다. 착각하고 있는 게 중산층을 이제 확대하는 건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잘 따져야 돼요. 중산층의 개념이 지금 어느 정도 일단 다른데 중산층도 사실상 증세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제의 어떠한 성장률과 어떻게 이어질지 이거는 지금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추후에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의 발표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 뭐 긴축의 가능성, 긴축 과정으로 가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어디까지 더 버블을 형성하다가 그에 따른 긴축 발작을 일으킬지 또는 정말 긴축 발작 없이 온전하게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으로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더 이어지다가 올지 그건 뭐 더 얘기를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죠. 자, 중국 A 주식이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된 게 아니라 편입 제한입니다. 이번 6월달에 편입 예상인데요. 현재 시장에 알려진 걸로 봐서는 거의 편입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MSC의 제한하고 새로운 MSC 제한인데요. 차이점은요. 그 종목수가 확 줄었어요. 448개에서 169개를 확 줄여서 대형주 위주로 편입 조건을 만들어 놨고요. 새로운 제한에서 후광통, 성광통 동안 매매에 가능한 대형주 위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A 주식의 현황을 보면요. 현재 이제 상위 A 주식업, 침전 A 주식들의 종목수를 이렇게 169개로 줄여놓은 거고요. 보면은 기존에서는 금액이 많았는데요. 뭐가 특징이냐면 필수 소비재하고요. 경기 소비재가 새로운 제한에서는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금융 쪽하고 산업재는 줄여놨고요. 근데 이 A 주식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때문에 저걸 주목하냐 그러면 A 주식 편입이 되면 MSCI에 편입이 되면 EM지수의 한국 비중이 하락합니다. EM지수의 한국 지수가 편입이 하락한다고. 중국 A 주식이 A주가 한 5% 편입이 될 경우에 가정을 하는 건데요. EM지수에서 5% 정도의 편입이 됐을 경우에 한국의 비중은 0.2에서 0.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예상이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냐면 그게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에서 많게는 3조 정도. 그럼 외국인들이 포트를 비중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한국의 주식을 빼고 그 돈으로 중국 A주를 편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 2조에서 3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저기 편입이 확정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하나는 중국 A 주식 편입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연기금이 또 갑자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들어오는데 아마 연기금이 그런 총알바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싶어요.
5월 장세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인데요. 5월 장세. 보시면 지금 5월이죠. 5월달에 5% 이상 상승인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언제? 2007년도.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 연시가를 안 누르고 계속 1, 2, 3, 4, 5, 6, 1, 2, 3, 4, 5 계속 상승한 건 지금이 처음.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지. 분명히 대단하지. 흔들리진 않아요. 왜?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88년도인가요?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안 오고 올라간 적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건이 달라요. 그때는 한번 찍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찍지도 않고 올라갔다고요. 월봉으로 보면 그때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랑 다릅니다. 엄연히 쪼개보면. 어쨌든 5월달은 보시면 도지봉, 음봉, 이 양봉이긴 해요. 최바닥이었으니까. 근데 2003년도는 노무현 대통령 되고서 미국의 뭐 부양책 막 나온 시점이니까 이건 최바닥에서 잡아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5월달에 강하든 안 나가든.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양봉, 음봉, 이게 제일 강했던 거죠. 도지, 음봉, 양봉이긴 한데 거의 도지 성격이죠. 음봉이고 도지요. 5월달은 늘 언제나 그랬듯 둔화적이거나 약세적인 흐름이었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2017년과 2007년도 같은 출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긴축 과정 속에서의 거품을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2007년도와 지금과 굉장히 똑같죠. 저 사실 5월달 이렇게 강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특이하면 반드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나오면 그 자리들은 뭐예요? 항상 다시 제자리거든요. 대량 거래량 터졌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거래에 참여했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돌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흥분하면 정신 차려. 다시 자기 자리 되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5월달은 2007년도의 5월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다. 근데 그 자리는 결국 뭐다? 빠꾸 자리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 많죠? 5월달에 5월 8일에 대량거래량 터졌던 자리 빠꾸 자리죠. 5월달 시초가 갭상승 나왔는데 눌림 없었죠? 지난달 종가까지 빠꾸 자리죠. 그런데 일단 5월에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또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5월달에 이런 강세장을 보면 누가 뭐래도 망각한다고요. 시장의 경계심리를 안 갖게 된다고요. 증권사들부터 시장의 경계심리 없이 계속 올리잖아요. 뭐 2600 얘기하고 3000까지 바로 얘기해버리니까 콧방귀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5월에 특이한 거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빠꾸 장세입니다. 5월에 특이한 장세는. 선물지수 예상을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계속 이 장대 양봉이 터진 다음에 계속 횡보 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고민이 많다고 했던 게 오늘 뭐냐. 갭상승, 갭이 나올 건데 갭하락으로 크게 떨어지면 갭하락 양봉의 반등이 나올 거고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갭상승 음봉으로 눌러버릴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고민한 건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고점에서의 변동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점에서의 변동을. 자, 지금 요 저점에서부터 이 저점을 안 깨고서 계속 올라갔다가 6월에 들어서 고점 만들고 이렇게 누르는 장세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대략 6월 만기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림이 6월 만기 때까지
이런 가능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오르고 누르고 하겠지만 이 저점을 깨고 이런 장세를 갈 거냐. 딱 쇼부가 나는 장세예요. 고점으로 계속 넘기면 넘겼다가 누르고 6월 달에는 고점을 인식하고 5월 고점과 다시 보면 5월의 고점과 6월의 고점을 고점 낮춘 상황에서 5월 달에 이런 양봉이라고 치면 6월 달에 고점을 좀 낮추면서 6월 달에 누르는 음봉을 만들 거냐, 아니면 5월 달 고점을 6월 달에 한 번 더 넘어갔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눌러서 외봉의 고점을 만들어 놓을 거냐. 요 차이점인데, 이게 지금부터 다다음 주죠. 6월 만기 때까지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풍차 돌리기라고 했던 거는 뭐냐? 종목을 보면 5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상 오른 게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이 다 때려 올려놨다고. 그래서 풍차 돌리기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진짜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